방황하는 어른이들의 잃어버린 호기심을 찾아서 아재 살롱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재살롱 진행자 안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 남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남해님은 요즘 건강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신가요? 요새 또 강원도 고성에 일이 있어서 그쪽 놀러 갔다가 날씨가 좀 추워져서 감기 걸려서 지금 약 먹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요즘 환절기니까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요, 바로 정치입니다. 벌써 이 말만 들어도 거부감이 든다거나 식은땀이 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방송에서 저나 남해님이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든가 특정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왜 우리는 정치 혹은 정치적 주제를 기피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까 하는 거라서요. 어떤 의미로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정치라는 게 뭘까요? 어릴 때가 아니죠. 이럴 때 화살 돌리기 좋은 게 남한테 물어보는 걸 텐데요. 남해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남해님이 생각하는 정치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바로 훅 치고 들어오는 이 불편한 질문은 뭐죠 대체? 때로는 이런 때 남해님의 역할이 좀 필요하죠. 네,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려고 저를 이렇게 진행자로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감성으로 행해져야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조금 현실 감각을 가지고 이상을 실천을 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이런 게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네. 그 이성과 감성이 좀 조화된 어떤 형태의 모습을 이상적으로 좀 바라보시나요? 네, 물론이죠. 그렇군요. 정치,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 얘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정치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위키 백과에서 이렇게 한번 찾아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치, 영어로는 politics라고 하죠. 정치란 나라와 국민을 다스리는 일을 뜻하며 가장 가치 있는 권위적 분배로 정의된다. 정치적 가치란 공익, 사익, 경제적 이익, 자유, 생존권 등 국가의 본질과 그 미래를 의미한다라고 하네요. 유명한 철학자들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17세기 독일의 정치인이자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는 정치를 국가의 운영 또는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20세기 들어와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정치가 국가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에 내재되어 있는 권력 관계로도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정치학자 헤럴드 라스웰은 정치에 대해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갖느냐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처럼 정치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여러 맥락에서 다양한 형태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인간과 같은 사회적 동물로 이루어진 세계라든가 집단에서 정치는 어떤 의미로든 필수 불가결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앞서 이번 주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정치적 주제를 기피하는가? 이것이 오늘의 주제인데요. 사실 뉴스나 방송,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서 정치 관련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세상인데요. 정치는 그럼에도 기피의 대상인 것이 의아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정치 관련 집회라든가 모임이 아니라면 일상에서 가족, 친구 혹은 사회생활에서의 관계 속에서 정치 얘기를 하는 경우는 비교적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입장이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주제가 될 수도 있어서
아무래도 충돌을 피하자는 차원으로도 보여지는데요. 남해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정치적 주제가 기피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제 생각도 충동, 다른 말로는 싸움이라고 하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애초에 시작을 안 하는 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정치란 뭐 모든 인간 관계에 내재된 권력 관계 혹은 각자가 살아오면서 살아온 인생사가 있어서 그 정치적 방향을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다를 건데 그 다른 걸 조정하는 과정에서의 싸움, 그걸 피하려고 정치적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나, 잘 안 한다, 이런 생각을 들고는 있어요.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정치적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 좀 기피하게 되는 이유, 대표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네, 그쵸. 내가 이 사람이랑 좀 친하게 지내고, 그러니까 뭐 표면적 관계에서 친하게 지내고자 하는데 굳이 분쟁이라던가 싸움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관계라면 정치적인 얘기는 잘 하지 않게 된다, 이런 거죠. 혹은 뭐 하게 된다고 하면은 만약 좀 더 뭐 깊은 사이거나 아니면 또 비슷한 정치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얘기를 나눈다거나 보통은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이 정치라는 게 어떤 각자의 이익이나 이런 거를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인간 세상 혹은 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그 동안에 결국 그 이익관계를 조정한다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기피하게 되면 오히려 그 이익관계가 어쩌면은 어느 한쪽으로 좀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이익관계가 사전에 얘기가 되지 않음으로써 나중에 더 큰 갈등이 생기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그 각자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정치가 필수 부가결하긴 한데, 이게 뭐 우리가 뭐 생활면, 그러니까 뭐 사과 가격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조금 공동체적인 합의? 공동체적인 합의. 네네네.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가 돼 있고 하잖아요. 법이 정해져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그 공동체적인 합의라는 것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그 가운데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하는 건 타협하면서 조정을 해나가는 게 합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결국엔 이 모든 과정이 정치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각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는 측면에서. 근데 사람들이 이 주제를 기피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당장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측면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고. 근데 이건 좀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안토님이 설명하고 계신 주제는 일상생활에서의 정치 얘기가 왜 이렇게 깊이가 되고 있느냐,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 뭐 노사협의회라던가 싸울 때는 싸운단 말이죠. 사람들도 다른 뭐 집단과 집단 간의 충돌이라던가 혹은 아니면 뭐 민사소송 같은 개인과 개인 간의 소송, 이런 거에서도 각자의 이익을 위해 싸움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 싸움이 네. 정치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정치 때문은 아닌데 그 각자의 이익 때문인 거죠. 이익이라던가 이해관계라던가 혹은 뭐 사실관계 이런 걸 재정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소송 이런 관계. 그런 면에서는 이게 만약에 주제가 왜 기피하느냐 이건데, 기피하지 않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죠? 기피하지 않다는. 굳이 필요한데 필요한 싸움은 하되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네, 나설 수 적극적으로.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아닌 경우에는 굳이 그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성을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모든 관계에 있어서 모든 상황에 있어서 싸울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지금 거죠. 그 점은 저하고 좀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왜 그거를 싸운다고 표현을 하는지가 선뜻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네. 사실 그냥 각자의 의견이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는 거고 그 네. 의견을 서로 간에 얘기를 나눠본다는 게 왜 사람들은 그걸 싸움으로 인식을 할까? 저는 그런 문화가 약간 좀 안타깝기는 해요. 그냥 우리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아, 저 사람은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거를 그냥 수용을 하거나 혹은 그와 관련해서 자신의 의견을 또 다른 의견을 밝히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그게 그렇게 좀 이렇게 지향되어야 될 문화인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서양이나 이런 좀 민주주의가 앞서 발달한 국가에서는 네. 일반 사람들끼리 정치 관련 주제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편인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마치 그 정치 주제가 나오면은 뭐 소위 말해서 어떤 정치병이 들었다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인식이나 프레임을 좀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정치라는 게 어느 정도 이 일반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또 그런 거부감이 들지 않나 하는 좀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정치를 피하는 이유는 정치에 대해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와 다른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 더욱 적대적인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한국에서 정치는 왜 신뢰를 잃게 되었을까요? 일단 현황부터 짚어볼까 합니다.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전 세계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에 정부 신뢰도라는 부문에서 한국이 20개국, 조사 대상 20개국 가운데 15위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2021년 실시한 조사에서 20개국 중 7위였었던 것에 비해서 2년 사이에 그 순위가 급격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정부의 신뢰도를 정치 신뢰도와 완전히 동일시할 수는 없겠지만 정치라는 큰 범주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볼 때 이것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조사에서 평균적으로 자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전세 OECD 평균 44%가 나타났고 반대로 신뢰한다는 비중은 39%라고 나타났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신뢰한다라는 그 비율이 37%라고 합니다. 이것은 OECD 평균 아까 말씀드린 그 신뢰한다의 그 39%보다 낮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21년 조사 때는 신뢰한다라는 비율이 45%였었는데 이에 비해서 눈에 띄게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대략 계산을 해보면은 한 8%가 하락을 한 것이죠. 그리고 정치의 주요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정당에 대한 신뢰도는 자그마치 20%에 달하고 국회에 대한 신뢰도도 21%로 OECD 조사 대상 국가의 그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의 네. 정당이라는 여당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야당을 말하는 건가요? 여기서는 특정 여당이나 야당을 뜻하는 건 아니고 전체 그 정당 주체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국회에 대한 신뢰도 같은 경우에도 그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국회의원 혹은 관련된 어떤 기관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신뢰도를 나타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사실 20% 정도면은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보여지지 않으세요? 굉장히 낮은 거죠. 어떻게 보세요? 남해님 평소에 생각하던 자신의 그 신뢰도와 그 비교를 해봤을 때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여지시나요? 20% 정도라고 한다면? 그 정도 나올 만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 신뢰 자체가 없기도 하고 방금도 말했듯이 신뢰 자체가 없다는 건 0%라는 의미일까요 혹시?
0%는 아닌데 예. 그 뭐 한 20%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하고요. 예. 아까도 말했다시피 정치는 이상 그 현실적인 감각으로 이상을 실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저희 나라는 아직까지 그러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마이너스가 이제 발생한다. 점수에서. 크죠. 그 말은 이제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이 그 남해님이 말씀하신 어떤 이상적인 모습에 다가가는 노력보다는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어떤 좀 유리함에 좀 좀 이렇게 좀 편향되어 있는 그런 정치의 모습만 자꾸 보여주기 때문에 남해님이 아무래도 신뢰도를 많이 잃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지표들을 보면은 정치에 대한 신뢰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 지표가 낮아졌다는 것은 신뢰를 과거에 비해서 보다 잃어버렸다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일까요? 우선 대표적인 30대 남성 유권자인 남해님께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자, 남해님은 정치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를 하고 계시나요? 여기서 물어보는 정치는 참고로 조금 협소한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제도권 정치, 즉 정부와 국회를 구성하는 그 시스템과 구성원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얼마나 정치를 신뢰하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한 20% 정도? 그 정도만 신뢰를 하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정치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발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좀 시스템이 성숙하지 못했다고 보고 계신 건가요? 뭐 시스템의 발전도 그렇고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 국가의 지도자를 뽑을 때는 그 국민의 평균치가 된다. 수준에 달려있다. 수준에 달려있다. 그 말씀은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 20%에 해당이 된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미 뭐 우리가 뭐 60년대부터 쌓아져 온 그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네. 많이 깎였기 때문에 혹은 그래서 포기를 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정치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혹은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하신 말씀은 제가 이해도 되면서도 또 하나 궁금점이 생기는 게 뭐냐면 과거에 비해서 신뢰도가 깎였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과거부터 천천히 깎인 거죠. 그러면은 옛날에는 과거에는 높았다고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시점이 높았다고 보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 4.18, 5.16, 4.19, 4.19에 4.19, 4.19 혁명. 그 당시면은 이승만 혹은 이제 박정희 그 군부 독재 시절. 군부 독재 시절이죠. 근데 오히려 그 시절에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어떤 그 수준이 더 높았다고 보시나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단 행동을 했잖아요. 혁명이라든가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일단 뭐 제도를 바꿨잖아요. 그렇긴 하죠. 국민의 바뀌었죠. 힘으로.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근간 아닙니까? 프랑스 대혁명처럼. 확실히 사람들이 행동으로 보여줬을 때 사회가 바뀌는 그 어떤 기점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남해님의 말씀에는 저는 뭐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요. 근데 다만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쩌면은 그 어떤 행동을 위한 그 어떤 에너지가 지금 쌓이고 있는 그 어떤 과정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명확한 행동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약간 좀 낮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한편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에너지가 응축이 돼서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됐을 때 그 시점에 우리에 대한 어떤 정치 수준, 의식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 얘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요. 가끔씩 그 연예인 중에 정치적 입장이나 주장을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흔히 그 저희 표현으로 그 나락으로 간다라고 해야 할까요? 정치적으로 반대에 있는 대중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된다거나 방송사에서도 출연을 잘 안 시켜준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2000년대에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가수 신해철 씨가 계셨잖아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남해님은 신해철 씨 기억하고 계신가요? 잘 알고 계신가요? 신해철 씨 가수 잘 알고 있죠. 마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맞아요. 계신. 맞아요. 마왕이라는 별명이 있었죠. 네네네, 맞습니다. 촌철살인 같은 그런 발언들을 아주 잘 하셨던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 또한 무한궤도 출신이셨나요, 신해철 씨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룹 출신이셨던 네네네네.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노래도 뭐 즐겨 듣기도 하고 기억이 나네요. 제 기억으로는 옛날에 안녕 프란체스카 그 드라마에도 한번 출연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게 좀 제 인상에 그 당시 때 제가 어렸을 때인데 그 당시 때 인상이 좀 남았고 나중에 어른이 되면서 그분이 이제 과거에 좀 유명하셨던 가수였기도 했고 또 뭐 백분토론이나 이런 데서 또 발언도 좀 세게 하시는 게 좀 인상에 남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어떤 이미지였는데 남해님은 어떻게 좀 보셨나요?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제가 아까 말했듯 약간 좀 날카로운 촌철살인 같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약간 뼈 때리는 그런 말. 그쵸. 그런 거 좋아하시나요? 엄청 좋아하죠. 그래요? 그렇군요.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분 제가 얘기 꺼낸 게 이분이 제가 알아보니까 한 10년 전쯤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분이 그 백분토론 그 패널로 나와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말씀하시던 게 생각이 납니다. 물론 이분을 좋아하셨던 분들도 계시겠고 싫어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도 대중 연예인이 그런 자리에 나와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경우가 사실 거의 없는 것 같고 앞서서 제가 표현한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도 벌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랄까 그 분위기가 많이 억압적인 느낌이 듭니다. 정치라는 게 어느 순간 정치인들만의 것이 된 걸까요? 비연예인이라든가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정치가 보다 멀어진 것 같기도 한데요. 남해님은 그 이유를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앞서서 뭐 간단히 말씀 주시기도 했지만 좀 더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예인 직업상의 특징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정치에 대해서 말하는 걸 싫어하거나 혹은 정치에 대해서 모르는 연예인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연예인이라는 인기를 먹고 사는,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발언에 조심스러울 밖에 없죠. 어떤 한 발언을 했을 때 이 발언을 좋아할 사람과 안 좋아할 사람이 극명하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가는 게 본인의 삶이나 그런 걸 위해서도 이득이 되니까 굳이 얘기를 꺼내지는 않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서 자신의 어떤 그 경제적 활동이나 입지에 그 방해가 되는 그 장애물을 스스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더 그런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고 특히나 연예인 같이 이제 어떤 대중의 어떤 인기로 자신의 생계를 꾸리는 그런 분들은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네네, 보시는 거군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관련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남해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동감이 되면서도 그보다 조금 더 본질적인 어떤 내용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한국 사회가 점점 더 물질주의, 쉽게 말해서 돈에 매몰이 되어가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도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자유주의 사회라고는 하지만 점점 모든 가치가 돈으로 환산이 되고 평가가 되면서 정치는 어떤 의미로 당장 돈이 안 되는 쓸데없는 것으로 치부되는 경향으로도 이어지지 않나 싶고요. 한편 정치도 나쁜 의미에서 자신들이 돈을 벌기 위해 권력을 지속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락이 되는 모습이 그와 좀 동떨어져 있는 제3자인 일반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불신과 무관심을 낳게 만드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던 연예인들이
자신의 그 정치적 발언을 좀 이렇게 굳이 표현을 안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애초에 정치적인 의견이 없다고 본다기보다는 그 표현을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우리 사회가 약간 물질 중심주의적인 사회에 좀 그 표준화가 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났다가는 완전히 앞서 말씀드린 그 표현대로 나락에 가는 뭐 쉽게 말해서 인생이 나락에 갈 수도 있고 자신의 커리어가 나락으로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발생을 했기도 했다는 점에서 더욱더 조심하게 되는 이유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플러스 네. 안토님이 계속 얘기를 하신 일단 사회 분위기 자체가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원인이라고 볼 수 있긴 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뭐 추가적인 또 의문이 드는 게 제가 우리나라의 그 상황을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외국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할리우드라든가 그런 연예계를 보면 할리우드 연예인들은 굉장히 그 자신의 그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 주저하는 것이 거의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뭐 기후 변화라든가 혹은 뭐 요즘 이제 또 한창 미국 대선이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유명 연예인 뭐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분들은 뭐 그 민주당 후보 해리스 후보죠. 카멜라 해리스의 어떤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한다거나 또 반대인 쪽 연예인들도 뭐 트럼프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어찌 보면 사업가잖아요. 그쵸. 사업가 측면에서 반대되는 어떤 그런 소비자들도 자신과 정치적인 그 의견이 다른 소비자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을 하는데 물론 이제 사업가다 보니까 트럼프가 집권을 했을 때 자신에게 더 유리한 어떤 사업적 환경이 마련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판단하기가 쉬운 영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볼 때 어떤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나 사회적 구조가 우리보단 굉장히 좀 자유로운 것 같다. 특히 이제 서양 쪽, 이제 미국이나 미주나 이제 유럽권 그쪽에서는 또 뭐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주제가 있잖아요. 뭐 기후 변화라든가 뭐 폴리티컬 커렉트네스라고 그래서 이제 정치적 올바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사람들 혹은 연예인들이 자신의 생각을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편인 것 같아서 또 반대로 그것들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비토 반대 의견도 적극적으로 표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런 게 얼핏 그냥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냥 갈등이 많은 것 같다라고 보여지지만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좀 표현이 되면서 사람들이 상대의 생각을 좀 알게 되고 물론 이런 경우는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이 생각이 다르니까 나는 저 사람들을 미워할 거야 라고 단정을 짓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저 사람들이 의외로 많구나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럼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라고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장단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뭔가 그런 거를 자유롭게 얘기한다기보다 끙끙 이렇게 앓는 묵혀두고 이제 약간 무슨 장을 담그듯이 묵혀두는 그런 느낌이 확 터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또 확 터지는 딱 싸움터가 있잖아요. 인터넷 댓글창 보면은 정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싸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거 보면은 얘기는 하고 싶은데 인터넷에서 이렇게 막 싸우다 보니까 현실에서도 얘기를 하면 뭐 자기가 일반인이지만 나락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이해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내가 괜히 이 얘기를 꺼내면 또 싸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끔 만드는 현상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생각해보면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전체 그 이용자에 비해서 굉장히 소수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소수일 뿐더러 살짝 좀 뭔가 심취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열정을 가진 사람들. 좋게 말해서. 뭐 열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약간 광적인 집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일반 사람들이 그거를 좀 걸러들을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생각이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굉장히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다고 해서 자꾸 이거를 이제 두려움의 대상, 기피의 대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덧 이제 시간이 또 많이 흘러서 이번 그 첫 방송 주제는 이쯤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제 남해님이 준비한 주제 가지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볼 곡은 제프 벨의 House of Cards 메인 타이틀 그 주제곡인데요. 예전에 제가 그 넷플릭스라는 OTT에서 핫했던 정치 드라마 중에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오프닝 곡인데 이 음악이 굉장히 묵직하면서도 미스테리하고 복잡한 소위 말해서 그 어떤 정치를 나타내는 그런 곡인 것 같아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듣고 오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해님이 준비하신 주제 한번 좀 얘기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어떤 재밌는 얘기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제가 한번 얘기를 꺼내볼 주제는 그 안토님이 앞서 정치적 주제를 깊이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 오히려 깊이보다는 관심의 형태나 연령대가 다양해짐으로 인해서 좀 더 활발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뭐 정치적 주제니까 뭐 뉴스, 인터넷 뉴스, 뭐 정치나 경제, 사회 파트에서 달려있는 댓글들을 제외하더라도 뭐 다른 곳 전혀 상관없는 그 곳에서의 장소에서의 댓글들을 보면은 정치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유튜버가 뭐 10만 혹은 20만, 30만이 됐을 때 기념적으로 뭐 Q&A 영상을 찍잖아요. 네. 네, 그런 영상을 찍을 때 첫 질문으로 현 정권이나 혹은 자신의 정치적 색깔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는 댓글들로 있고 혹은 웹툰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 웹툰이 조금 재미가 없다, 아니면은 뭐 좀 뜬금없다, 아니면 정치적 사안이 좀 들어가 있다 라고 한 웹툰 그 화가 있으면은 뭐 음식 뭐 소갈비찜 레시피라던가 네. 아니면 뭐 작가의 정치적 성향이라던가 아니면 그 성향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싸우는 댓글들이 많이 보인단 말이죠. 네. 아니면 또 다른 걸로는 그 아까 전에 정치적 얘기를 나눴을 때 나락간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랬죠. 그걸 주로 만들었던 컨텐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혹 피식대학의 나락 퀴즈쇼? 저는 그 유튜브의 존재는 아는데 그런 어떤 기획이 있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나락 퀴즈쇼라고 해가지고 피식대학 유튜버들이 하는 컨텐츠 중 하나였는데 뭐 인플루언서들을 초대해서 조금 민감한 질문들 있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뭐 정치라던가 아니면 뭐 친일파, 독립운동가를 맞춰라,
이런 질문에 답을 했을 때 100만 원 혹은 200만 원을 기부를 한다 라고 했었을 때 보통 답을 잘 안 했단 말이죠. 답만, 정답이 없는 건데 대답만 하면은 기부가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질문들에조차 답을 안 한 그런 식으로 소비가 되고 있었단 말이죠. 대답을 안 하는 건가요, 사람들이? 잘? 네, 보통 잘 안 하죠. 그거는 앞서 나눴던 나락가는 것 때문에 그냥 굳이 의견 표명을 안 했다라는 거죠? 일부러. 그쵸.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가볍게 나오고는 합니다. 비록 그게 안토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정치적인 주제를 떠나서 뭐 네. 어떻게 소모가 되고 있냐라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유튜버라든가 웹툰 혹은 컨텐츠적으로 네. 정치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에서 정치 얘기가 나오고 있는 변화 중에 하나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한 형태, 컨텐츠에 대해서 연령대가 아무래도 좀 어리잖아요. 소비를 편이죠. 하는 주 연령층들이.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린 나이대가 많고 특히나 차이가 많이 난 연령대를 보면은 뭐 대선 결과를 봐서도 아시겠지만 20대가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다른 성별이나 연령대에 비해서. 네. 그걸 뉴스에서도 또 이대남 혹은 이대녀로 보고가 되곤 했는데요. 이것은 한국의 정치가 나온 후로 한 번도 없었던 형태고 집단이나 지역 혹은 계층 간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뭐 전라도와 경상도를 지금도 있죠, 나누면서. 사실. 네, 지금도 있죠. 그런 차이는 있었어도 비슷한 나이대의 그 남과 여자 이 성별이 예. 유의미한 투표의 결정 요인이 된 적은 없다라고 한 고려대 교수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제가 아무래도 뭐 여자는 아니잖아요. 네. 예, 남자다 보니 이대녀보다는 그 이대남의 입장을 이해하기 쉽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소개해드리기에도 적절한 것 같아서 이대남은 어떻다라고 그냥 좀 소통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 뭐 사실 정확히는 지금 3대남이신데 2대남이셨던 시절도 있으니까 어떤 그런 기억이나 감정을 좀 되살려 볼 수도 있겠네요. 네. 한번 좀 얘기를 해봐 주시죠. 혹시 안토님은 그 이대남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이미지고 뭐 어떤 생각이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이대남에 대해서 제가 이대남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20대가 아니기도 하고 그분들은 저보다 좀 나이대가 어린 연령대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그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경향성이나 어떤 투표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좀 굉장히 보수화가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전반적인 추세가. 그리고 여러 매체에서도 이대남들의 보수화에 대해서 좀 많이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주제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근데 그 보수화된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대표적으로 꼽는 게 뭐 남녀 갈등? 예, 뭐 혹은 이제 반대로 차별을 당한다 남성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 좀 공감하기가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뭐 차별을 경험했던 것이 또 없고 하다 보니까 혹시 나보다 좀 젊은 남성 세대들은 내가 모르는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한 것들이 있어서 저렇게 좀 보수화가 됐나 하는 좀 생각이 들어서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내가 그들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있고 한편으로는 그들이 말하는 어떤 차별 혹은 그 피해 의식들이 정말 사실일까? 나랑 그들의 나이 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혹시 그들이 그것을 어떤 자신들만의 어떤 그 어젠다로 구축을 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쓰는 어떤 전략적인 행태는 아닐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제 실제로 경험하거나 차별을 경험하거나 이제 피해를 당한 사례가 없음에도
그것들을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로 이제 만듦으로써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조금 더 증명하려는 어떤 행동 양식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좀 이렇습니다. 아, 요새 조금 정치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약자 프레임 같은 건가요? 그렇죠. 이제 자신들을 약자로 넣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약자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약자 프레임에 놓음으로써 보다 유리한 입지를 점하려는 행동 양식이 아닌가. 언더독 효과, 다른 사람들의 응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 근데 사실 그런 연민을 의도한 어떤 전략이라면 저는 좀 실패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 근데 그 시작은 먼저 시작을 따지자면 한 10년 전부터 나온 해화역 시위 때부터 나온 그 페미니즘이죠. 예. 네. 그게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이대남, 이대녀 애초에 시작이 정치적 언어로 시작을 만들어진 단어라 누군가에겐 긍정적으로 그리고 또 누군가에겐 부정적으로 여겨지고 또 뭐 정치적으로도 상품화된 단어로 고려된 그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까지 원래 그러니까 이제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약간 좀 젊다고 생각되어지는 나이들, 청소년과 청년들은 보통 그 부모님들이나 그 윗세대보다는 좀 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해 왔었습니다. 전반적인 네. 경향성 전반적으로 그렇죠. 경향성으로. 그런데 현재 이 이대남들은 전혀 다른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게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대 대선 결과로 보여지고 있죠. 지상파 3사 출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이하 남성에게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당시 후보죠. 그 후보는 58.7%의 지지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네. 뭐 다른 후보였던 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한테는 36.3%로 조금 큰 차이로 네. 조금 큰 차이로 있었습니다. 네. 근데 또 반대로 여자들 20대 이하의 여성에게서는 이재명 후보가 58%,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33.8%로 남녀가 이렇게 극명하게 나뉜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는데요. 네. 또 거기에 대해서도 30대 남성과 여성 같은 경우에도 30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이 52.8% 남자, 43.8% 여자 이렇게 지지한 반면에 네. 이재명 후보는 42.6% 남자, 49.7% 여자로 20대보다는 덜 하지만 조금 비슷한 차이 경향이 나왔는데요. 네네. 그 이유를 알려면 우선 이대남들의 생각을 알아봐야겠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네네. 이런 현상은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으로 벌어진지라 많은 언론기관이나 설문조사 혹은 시민들의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그 편린들을 살짝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우선적으로 이대남이라고 불리는 20대 남자들 중 62.1%가 무려 대한민국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정체 응답자 중 26.4%만 그러니까 전체라고를 하면은 1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를 통틀어서는 26.4%만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동의를 하는데요. 네. 그리고 또 똑같은 표본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20대 남성 73.1%가 네. 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는가에 네.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의 반페미니즘적 행보에 찬성을 해 지지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아, 여기서 이준석 전 대표라고 하면 국민의힘에 있었을 당시에 네, 국민의힘 있었을 당시죠. 네. 네. 밝혔고 그와 반대로 당시 경합을 벌이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20대 여자 76.5%가 똑같은 이유로 반페미니즘 행보에 반대를 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를 한다라고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이것 때문이라도 이대남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안토님은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왔던 단어인 것 같고요. 다만 페미니즘에 대한 명확한 정의에 대해서는 제가 얼핏 알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동안 역사 속에서 여성들의 인권을 계속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잖아요. 뭐 예전에 서양에서부터 있었던 그 투표권을 얻기 위한 노력이라든가, 어떤 정치적 어떤 참여에 있어서 서양과 동양 전반적으로 이제 여성의 어떤 참여가 굉장히 좀 차별을 받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런 흐름에서 여성들의 전반적인 권리 향상을 주장하고자 했던 그런 어떤 이념 혹은 철학, 어떤 운동, 이런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요즘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이대남들의 어떤 분노라든가 그 이유, 그런 것들을 들어보면 뭐 역차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또 어떤 의미로는 여성들의 권한이 너무 이제 증진이 많이 됐다 보니까 반대로 거기서 소외감을 느낀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또 페미니즘이 그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해석이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긴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어떤 정의를 내리기에는 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일단 제가 느끼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페미니즘에 대해 설명을 해보자고 하면 네. 뭐 다른 학문도 똑같겠지만은 대부분의 인문학 개념들이 과학이나 수학처럼 딱딱 떨어지는 학문이 아니라서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하고 엄밀하게 정의가 되지 않았고, 페미니즘에서 사용되는 개념들 자체도 애매하게 재정의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 좀 그걸 고려해서 얘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페미니즘의 기원 자체는 그 안토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19세기 위베르트 오클레르 분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문헌에 등장을 시켰는데, 네. 그분이 1876년 여성의 권리협회를 설립하고 그 당시에 없었던 여성들의 참정권, 여성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줘라 하는 그걸 제1의 목표로 삼은 행동에 기원을 두고 있고, 그 당시로 봐보면 굉장히 급진적인 사상인 거죠. 그래서 조금 급진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자도 참정권을 뭐 안 가진 나라가 거의 없죠. 네, 그렇죠. 거의 다 가지고 성별을 떠나서 인간이라면 누릴 수 있는 권리 자체는 남자와 여자 똑같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페미니즘이 존재하는 이유로 우선적 아까 약자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신이 여성으로서 받는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직 여성들의 권리가 올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반대로 보여지는 이대남들은 현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오히려 남성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뭐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주로 법률 쪽에서 남자와 여자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양형의 기준이 다르거나 양형을 받는 기준이 다르거나, 실생활적인 측면에서도 뭐 보통 부모님들 부부 생활 혹은 지금 현재를 보면은 뭐 가사노동 반반하고, 비록 여자가 전업주부를 하고 있다고 쳐도 네. 그런 면에서 19세기 때 상황과는 조금 다른 21세기의 현실이잖아요. 지금은 그런 식으로 성평등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러면 실질적인 평등은 이루어져 있어 보이지만은 각자가 가진 어떤 불만 혹은 뭐 저런 행동과 저런 프레임을 가짐으로써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같은 욕심들이
이렇게 이대남과 이대녀, 남자와 여자가 싸우게 만드는 그런 현상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사실 그냥 이건 제 느낌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평등에 보다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추세는 저도 좀 공감을 하는데 앞서서 말씀하신 게 이게 뭐 가사 노동부터 시작해서 법률적으로 이렇게 어떤 판단을 받는 데 있어서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다른 형량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뭐 개별적인 사례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전체적인 사례에서 어떤 통계적으로 조사된 결과나 이런 발표라든 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양형 기준이 전체에 비해서 여자는 보다 적게 받았다. 똑같은 범죄에 있어서도 혹은 뭐 가사 노동에 있어서도 여자의 어떤 참여 비율에 비해서 남자의 참여 비율이 굉장히 뭐 높아졌다 혹은 반대로 낮아졌다. 이런 어떤 통계적인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 그냥 제 느낌으로는 과거에 비하면 분명히 나아진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어느 한쪽에서는 여전히 불평등하다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는 있는 거다 보니까 그것들을 충분히 주장하려면 그에 따른 근거는 좀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통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사된 것들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마 조사가 된 결과가 있을 거예요. 저 있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조사 결과라는 거는 뭐 그 과거에 비해서 분명히 여자들이 더 우대를 받는다거나 혹은 더 나은 환경에서 사회생활이나 집안 생활을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이런 통계적인 어떤 결과치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왜냐면 뭐 옛날 뭐 빨래 뭐 몽둥이로 두드리고 네. 하는 시간에 비해서 세탁기가 발명이 되고 식기세척기가 발명이 됨으로 인해서 가상 노동에 있어서 시간이 확 줄었잖아요. 효율도 늘어났고. 효율이 준 거는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일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닐 텐데 그 일의 분담을 누가 얼마만큼 하느냐에 그 문제가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거를 따져봐야 누가 더 평등하고 누가 더 불평등한지에 대한 얘기가 좀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근거 자체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앞서서 제가 어떤 느낌을 서두에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혹시 느낌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우려도 있기는 해요. 정확한 어떤 결과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 자체는 저도 아직 찾아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일단 혹시 안토님 가정은 어떻게 돌아가고 계신가요? 저희 가정이요? 네. 저희는 아무래도 어머님이 좀 가사를 많이 좀 분담을 하고 계시죠. 네. 예, 저도 뭐 도와드린다고 뭐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가사의 분담 비중은 그래도 한 7대3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제가 사회생활을 하고 뭐 생활비나 이런 거를 드리기는 하지만 가사로만 국한해서 봤을 때 아무래도 비율은 그렇게 될 것 같네요. 그럼 어머님이 혹시 밖에 나가서 돈을 번다거나 혹은 사회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 어머니는 그냥 전형적인 가정주부. 전업주부시죠? 네, 전업주부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집도 살짝 그렇거든요. 네. 전업주부는 아니신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살짝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계셔가지고 네. 어머님이 그런 점을 보면은 밖에서 여전히 개선돼야 될 상황이 많다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많죠. 전 없다고 페미니즘이 잘못됐다라거나 혹은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저도 오히려 페미니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성 해방이라는 측면에서요. 또 그거는 이걸 말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페미니즘 자체가 워낙 분야도 다양하고 그 깊이가 1800년부터 시작이잖아요. 예, 다양한. 거기서부터 온 역사들이나 혹은 사회적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좀 다른 주제니까 좀 다른 생각으로 그럼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예. 그런데 또 이런 20대의 보수화 예. 이런 현상들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게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었는데요. 유럽에서 또한 뭐 중도 측이 과반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20대들이 뭐 젊은 남성 층을 중심으로 우파라고 불리는 보수층들이 약간 표를 좀 가졌었습니다. 네네. 약진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네. 2024년 6월 11일에 기재된 기사인데 이게 대화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네. 혹시 안토시 앵커 역할을 한번 맡아주실래요? 제가 그러면 기자 역할을 해서 제가 앵커를 하고 기자로서 이렇게 핑퐁 하듯이 한번 네네. 읽어보자 이 말씀이시죠?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기사 제목은 유럽도 이대남 현상? 왜 젊은 남성은 보수가 되었나? 라는 주제로 기사가 있습니다. 예, 그럼 제가 앵커 부분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유럽 의회 선거 결과 중도 세력이 과반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강경 우파가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젊은 층이 보수에 표를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나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월드 이슈에서 홍희정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유럽 의회 선거에서 강경 우파의 돌풍이 확인됐는데 프랑스의 20대 젊은 정치인인 바르델라가 크게 주목받았죠. 조르당 바르델라는 프랑스 국민연합의 대표로서 오늘 29살인 20대 젊은 정치인입니다. 마리 르펜이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국민연합은 유럽연합에서 가장 영향이 큰 강경 우파 정당인데요. 르펜은 바르델라 대표를 차기 프랑스 총리로 밀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유럽연합 선거에서 젊은 층의 바르델라에 대한 지지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데요. 바르델라가 연설하는 곳마다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조르당 바르델라가 현지 시각 6월 9일에 오늘 밤 프랑스의 희망의 바람이 불었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라는 발언과 함께 틱톡과 인스타 등 SNS 팔로워만 200만이 넘는 바르델라는 선거 캠페인에서도 SNS를 통해 젊은 층을 공략했는데요. 국민연합은 반이민 정책을 주로 공약을 내걸고 있고 또 EU 차원의 환경 규제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반이민 정책과 함께 20대 젊은 대표를 간판으로 내걸면서 청년층의 지지를 이끌어낸 건데요. 18살에서 34살 사이의 젊은 층의 32% 정도가 이 바르델라의 국민연합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프랑스뿐만 아니죠. 네덜란드나 독일 등에서도 젊은 층이 대거 강경 우파에 표를 줬어요. 젊은 층은 중년이나 노령층보다 비교적 진보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 선거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거든요. 젊은 층의 강경 보수 지지 현상은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형제들이 승리했습니다. 멜로니도 반이민, 반동성애, 반유럽 통합 등 뚜렷한 극우 성향을 가진 정치인으로서 최근에는 친유럽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강경 우파 정당이 1위를 차지했고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는 강경 우파인 자유당과 독일 대한당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의석수가 많이 배정된 국가에서 강경 우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청년층의 경우 최근에 있었던 선거와 비교했을 때 강경 우파를 지지하는 수가 더 늘어났고 30, 40대 중년층보다 강경 우파에 대해서 더 많은 표를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기사를 다 읽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말미에 있는 그 이유라든가 이런 것만 좀 몇 개 짚어볼게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불안감과 밀려 들어오는 이민자에 대한 거부감에 대한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고요. 최근 그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아시아에 비해서 유럽이 좀 뒤처진 그런 사회 분위기,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경제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민자가 늘어나고 전쟁 위기감, 이런 것들이 젊은 남성들에게 아무래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20대 보수화를 좀 촉진시켰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전 세계적인 어떤 보수화 경향으로 보여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저희 그 정치에 대한 어떤 깊이부터 시작해서 이대남 현상까지 한번 다뤄봤는데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한번 좀 진행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곡 들으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해리 스타일스의 Falling이라는 곡입니다. 자, 그럼 듣고 이번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 in my bed and you're not here, and there's no one to blame but the drink and my wandering hands. Forget what I said, it's not what I meant, and I can't take it back. I can't unpack the baggage left. What am I now? What am I now? What if I'm someone I don't want around? I'm falling again, I'm falling again, I'm falling. What if I'm down? What if I'm out? What if I'm someone you won't talk about? I'm falling again, I'm falling again, I'm falling. You said you cared, and you missed me too, and I'm well aware I write too many songs about you. The coffee's out at the Beachwood Cafe, and it kills me 'cause I know we've run out of things we can say. What am I now? What am I now? What if I'm someone I don't want around? I'm falling again, I'm falling again, I'm falling. What if I'm down? What if I'm out? What if I'm someone you won't talk about? I'm falling again, I'm falling again, I'm falling. And I get the feeling that you'll never need me again. What am I?